안녕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채팅으로 질문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아까 말씀하신 그 델리게이션 아, 서비스가 네네.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예전에 이제 코트라에서도 지사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뭐 네네. 그것이 스타트업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은 하질 않아요. 그런데 네네. 이제 그 유럽에도 상당히 많은 대한민국 기업들이 20년 이상 그 경험을 많이 쌓았고, 그래서 좋은 인프라가 있는 편이에요. 특히 네네. 중요한 도시를 거점으로 해서.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 때문에 이 델리게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유럽에 진출하는 거, 이런 네네. 것도 기회가 되지 않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한 세 개 스타트업을 자문하고 있는데, 네네. 뭐 사실은 세 개를 자문하고 있지만 사실은 좀 더 많은 자문도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좋은 인프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네네네. 말씀하신 델리게이션 서비스를 좀 제가 들을 수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질문을 네네. 드렸습니다. 저게 기존에는 스타트업 할 때 글로벌 진출을 알아서 하라. 그래서 직접 가라고 밀어넣은 거잖아요. 예,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제일 처음에 저희가 구상하게 된 거는 메디히어를 하면서 이제 3개월이 지나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한국으로 돌아오고 나서 이제 비자라든지 이런 거 프로세싱을 하고 스태핑을 하고 그다음에 뭐 창고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저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국 내에 돌아와서 사실상 매니지를 하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후속으로 친구들이 진짜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해볼 걸 찾았는데 가지를 못하는데 자기네들 같은 경우에 비즈니스를 더 이해를 하고 있는 곳이 직접 거기에서 모든 거를 다 총괄해 주면 커뮤니케이션 나가면서 총괄해 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제안이 온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미국에서 프로그램을 뉴욕에서 프로그램을 할 때 같이 했었던 이제 스테비도 시티의 폴이라고 하는 저 한국인 파트너가 있는데 그 파트너가 메디히어의 이제 델리게이션을 맡아가지고 현지 법인의 운영과 스태핑 그다음에 마케팅 영업을 다 도와주고 있어요. 다 도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뭐 휴레이 포지티브 같은 경우에도 같은 계약을 하죠. 그런 종류의 이제 텀 앤 컨디션을 쭉 해서 3개월짜리 프로그램, 뭐 6개월짜리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델리게이션 사이닝을 한 다음에 이제 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 방식이 앞으로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거를 많이 하게 되면 이걸 영업 마케팅이 주가 되게 되는데 영업 마케팅하고 스태핑하고 그다음에 리소스의 분배가 이제 주가 되게 되는데 이걸 많이 하게 되면은요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관련된 것들이 상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여러 개를 동시에 할 수 있거든요. 여러 회사를 예를 들어 한 명이 5개, 6개를 이렇게 커버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특징상 이거를 이제 비용을 줄이면서 효과를 높이는 어떤 그런 특징이 나오게 되죠. 예, 그래서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영업 마케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직화를 해두면 그 스타트업들이 직접 가가지고 하는 것도 되게 좋겠지만 그런 것을 잘하는 기업들을 통해 가지고 스타트업의 글로벌 마켓 개척을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그러면 저기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최근에 네이버는 이제 프랑스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거의 2억 유로 이상. 근데 이제 이렇게 큰 기업들이 나가주면 이제 우리 스타트업들한테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네, 기업들이 나가주는데 그만큼 유럽을 택한 이유는 미국 시장이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뭐 아시겠지만 예전에 그 네이버 NHN 여기 USA를 통해서도 했다가 뭐 실패하고 그만큼 네, 어려운데 이 체력이 약한 우리 스타트업들이 그냥 무작정 나가는 것보다 뭐 어떤 뭐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분야라든지 최근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뭐 공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갑자기 드롭되는 시장으로 변했고 그래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렇게 미국 진출을 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하고 네, 어떤 네. 분야가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주시면 네이버가 프랑스를 선택한 거는 네이버가 타겟팅을 하고 있는 비즈니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그 나라 전체를 갖다 1등으로 먹어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을 상대해서 구글과 이렇게 맞짱 뜨기에 어려움이 좀 있죠, 사실은. 그리고 메이저로 올라서 가지고 이게 사실은 좀 포지셔닝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 그런 포지셔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프랑스 같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제일, 더더군다나 이제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네이버 랩스 이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진출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각각의 스타트업들이나 이제 산업별로 타겟팅해야 되는 건 조금 다른데,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정면으로 글로벌하게 이제 인터넷을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 1등을 하는 플랫폼을 목표하는 거는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흔히 이야기하기를 뭐 싸이월드가 우리나라에서 더 먼저 나왔고 페이스북이 더 뒤에 나왔는데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그 비슷한 게 나온다 할지라도 미국에서는 이제 글로벌 1등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어를 안 쓰기 때문에 그렇죠. 전 그게 제일 중요한 이유라고 하나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니치마켓 포지션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맞는데요. 니치마켓도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그거를 잘 선택해서 가면 되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국이 가능성이 좀 높은 종류들을 몇 가지 보고 있는 것이, 첫째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디지털 컨텐츠 분야에 이제 세계적인 이제 강국이 돼가고 있죠. 그게 이제 음악도 있고 영화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하게 크리에이티브한 컨텐츠를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하게 시장을 개척하는 것들은 여전히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분야고, 그 경우에는 사실은 실리콘밸리보다 LA, 로스앤젤레스나 뉴욕이 훨씬 이제 그 문화 관련된 컨텐츠의 수도 같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데를 뉴욕이나 또는 로스앤젤레스를 타겟팅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한 나라의 문화가 강해지면 그거로 인해 가지고 음식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해지죠. 그래서 푸드도 앞으로 엄청 중요한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역시도 이제 로스앤젤레스하고 이제 뭐 뉴욕 같은 데가 이제 굉장히 좋은 그 특징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뷰티라든지 또는 그 사람들의 문화적 센세이셔널하는 것들을 자극할 수 있는 종류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종류들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특히나 이제 사람 수가 많이 있고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인력이 풍부한 거 선택하는 게 좋아서, 이제 저라면은 로스앤젤레스하고 뉴욕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거를 잘 만들어 놓는 것이, 그냥 무조건 인터넷하고 모바일 스타트업의 펀딩이 그 실리콘밸리에 제일 많으니까 다 실리콘밸리로 갑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팅으로 올리신 분 것도 답을 잠깐 해드리면, 데이터 서비스 기반 비즈니스가 하드웨어 기반보다 사업보다 미국 진출 가능성이 크냐? 이게 여기 밑에 이제 기술 누가 중간 답을 좀 해주셨네요. 완제품, 부품, 소진할 때 해야 될 전략이 다르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존에 수출을 잘해왔던 완성형 완제품을 잘 만들고 서플라이 체인을 잘 구성을 해서 원가와 성능을 다 잡을 수 있는 제조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경우라면 여전히 전 세계 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얼마든지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국경을 넘나들 수 있기 때문에 진출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데이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B2C 시장보다는 B2B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영업을 맡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 데이터 서비스를 B2B로 또는 클라우드 형태로 해가지고 굉장히 프로덕트화를 잘 해야 되고요. 미국향에 맞춰가지고 고객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든 유럽이든 그쪽에서 이 비즈니스를 잘 파는 기술 영업하는 조직과의 콜라보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거기서 좋은 레퍼런스가 쌓이면 퍼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대표적으로 데이터 기반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해외에서 출발해서 세계적인 헤게모니를 친 SAP 같은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SAP 같은 회사를 보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컨설팅과 함께 영업을 해서 이제 특정한 이제 B2B 섹션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B2C는 그냥 해가지고 이게 미국에 또는 글로벌하게 딱 진출하기 만만치 않지만, 특정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B2B를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영업과 함께 서포트가 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혹시 다른 질문이나 말씀 나누시고 싶은 분? 네,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네. 네, 아까 그 매드히어 외국 진출 사례 봤을 때
그 기존보다 더한 그 고객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을 하셨다고 제가 아는 바로는 이제 디자인 띵킹이나 약간 이런 방법들이 좀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가지고요. 네네네.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제 전략적으로 보통 어떻게 하냐면 한국에서 잘했던 서비스가 있으니까 그 서비스를 이제 미국에 이제 확장을 하거나 런칭하려는 식으로 이제 제일 먼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오지만 이제 그 시나리오를 이제 계속적으로 사람들하고 미팅도 하고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해 나가면서 유저 리서치를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유저 리서치는 이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갖고 두 가지로 보통 많이 하게 되는데 온라인으로는 보통 이제 서베이 몽키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영어로 이제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거는 인덱스 인터뷰여서 사실은 두 가지를 다 수행을 하죠. 하나는 심지어는 이런 식으로 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에 자리 잡고요. 스타벅스 커피 상품권 있잖아요. 5달러, 뭐 10달러 상품권을 이렇게 쌓아놓고요. 저희가 이런 옆에다 써놔요. 저희가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한 예를 들어 미국 내에서의 그 의료 서비스 그리고 원격 의료 이런 거에 대한 또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하면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인터뷰를 할 때 생각보다 정말로 유용한 코어 유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정말 그런 분들을 되게 많이 보고서 정말 뭐가 필요로 하는지를 잘 체크를 하니까 회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프로덕트보다 우리가 역량이 이런 거 말고도 모바일 앱으로 이런 걸 개발할 수 있는 역량도 있으니 고객이 이런 거에 있다면 이런 쪽에 있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시 제시해 보자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이터레이션을 하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몇 개월간 작업을 한 결과 이제 사실은 이게 흔히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글로벌 액셀레이션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보통 초기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PMF라고 불러요.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고 부르는데 대다수의 작업이 프로덕트 마켓 핏을 찾는 것 자체가 글로벌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프로덕트하고 마켓하고 핏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1번이에요. 이게 안 되고서 뭐 딴 걸 하겠다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어불성설. 그리고 나서 PMF 찾은 다음에 작게라도 출시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로스를 시키는 거예요. 그로스 전략을 이제 펼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뭐 오늘같이 이런 자리에서 그냥 간단히 얘기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같이 작업해 나가야 되는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자, 교수님하고 직접 대화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고요. 우리 정 교수님 여기 모시는데 한 달 걸렸어요. 여러분들 자유롭게 얘기를 좀 하시죠. 아니 저는 지난번에 이태리를 지나가다가 어떤 아가씨들한테 길을 물었더니 네. 이 친구가 한국말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BTS 팬이라고 얘기해요. 네네. 최근에 보면 뭐 K-팝, K-무브, K-뷰티, K-방역 해가지고 한국의 위상이 엄청 올라갔다라고 외국의 어떤 그 저널이 그 얘기를 하던데 과거에 스타트업을 글로벌 하실 때하고 지금하고는 약간 좀 이렇게 위상이 좀 다른 면은 좀 있죠. 네, 저도 그걸 많이 좋은가요? 그러면? 네, 저도 그걸 많이 느끼고요. 그래서 요즘에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얼라이언스 같은 것도 지금 조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글로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미국 내 액셀러레이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미국 마켓만 하는 곳들이 있다면 우리만 생각하는 거 아닐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제 유럽에 있는 애들도 미국 진출하려고 그럴 것이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도 미국 진출하려고 그럴 것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또 도와주는 미국 내에 또 좀 스페셜리스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쭉 링크를 하는데 요즘에 확실히 한국에 대한 어떤 이미지라든지 인상이 되게 좋아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관심도 되게 높아졌고 그다음에 이제 경희사이버대학교에 이제 한국어학과가 있거든요. 네. 한국어학과 같은 경우에 사이버대학의 박사학위 과정이 있어요. 그게 유일하게 한국어 관련된 건 박사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경쟁률도 치열하고 수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왜 그런가 했더니 요즘에 각 대학에서 미국에 있는 대학, 뭐 중동에 있는 대학, 뭐 이런 동남아에 있는 대학, 뭐 이런 대학에서 한국어과를 개설해야 되는데 박사 학위를 받아야 돼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한국어에 대한 위상도 올라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스타트업들 입장에 개인적으로 상당 부분 좀 글로벌 시각에서는 좋은 어떤 기회가 좀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